얘들아, 관상이 뭐야, 관상? 관상 동맥. 코로너리가 코로나. 왕관이잖아. 심장이 사람으로 따지면 왕이야. 왕은 뭘 써야 돼? 왕관 써야 돼. 그 왕관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관상이란 표현이 붙여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그리면은 어디가 심장의 꼭대기야? 여기가 심장의 꼭대기야. 심천 부위. 여기가 심저 부위. 관상 동맥이란 얘기는 심장에다가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동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좌심실보다는 우심실 이쪽으로 관상동맥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관상동맥을 그려보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좌관상동맥, 여기가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 좌전하행가지, 그다음에 좌휘도리 동맥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약어로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이쪽은 RCA, 이쪽은 LCA. 여기는 아래로 앞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어디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그래서 LAT, 얘는 LCX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관여를 한단 말이지. 수축과 이완을. 근데 얘가 관상 동맥이 어딘가가 막히거나 막히기 전이 뭐야? 서열 상태이거나 이럴 때 심장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이 안 되겠지. 그럼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검사가 뭐냐면 EKG. 얘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EKG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관상동맥 중에서도 허열 상태인지 막힌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막히면은 끝났어. 막혔다는 얘기는 세포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가면서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썩어. 그걸 우리가 경색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심근경색증이 이미 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이 오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 전의 상태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서 심근경색증 주가 아니라 이 심근경색증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떠한 증상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심근경색증 오기 전에 혈액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허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관상동맥의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미 막혔으면 어떻게 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썩은 상태로 그 조직은 버리는 상태로 신부전이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약물 보존요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환이 뭐냐면 허혈성 심질환이야. 이 허혈성 심질환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허혈성 심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하는 검사. 그 검사가 뭐야? EKG야, EKG. 그래서 EKG의 정상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EKG에서 우리가 정상 그림 나오기 전에 파를 우리 본다면은 P, QRS, P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P파 같은 경우는 무슨 파라고 얘기를 했지? 심방이 수축하는 파. 근데 너네들이 아직 EKG를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배우고 부정맥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대부분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면서 여기에 이제 전기줄이 형성돼 있어. 그래서 SA 노드에서 전기가 형성이 된 다음에 AV 노드로 가면서 전기줄을 거치잖아. 그럼 전기줄을 거쳐서 지나간 자리에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가 지나갔으니까 수축을 해.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딱 오면 무슨 파형이 만들어지냐? P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히스 속으로 들어가잖아. 히스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좌우 블럭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퍼킨즈 섬유까지 가야지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냐? 심실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히스 속, 라이트 번들 브릿지, 레프트 번들 브릿지, 퍼킨즈 섬유까지 도달한 다음에 심실이 쭉 수축하면서 QRS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QRS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심실 수축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완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T파는 유일한 심실 이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심실 이완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이 지표 자체가 EKG야. 근데 어쨌든 허혈이 됐으면은 아직은 심장 근육이 손상은 안 된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얘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경색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심장 근육이 경색되면 근육 자체가 썩는 거잖아. 그러면 근육이 썩으면서 나오는 어떤 효소들이 있다고 했지. 그게 무슨 효소라고 했어? 카디악 엔자임. 그러니까 심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또 같이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에서 카디악 엔자임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카디악 엔자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야. 뭐 CK, CKMB, 그 다음에 트로포인, 아이나, T,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불린, 그 다음에 뭐 LDL, HDL 뭐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그 외에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색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근육이 지금 썩고 있는 거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지. 일어나니까 부가적으로 또 뭐도 올라가는 거야? WBC 올라가? 네. CRP 올라가? 네. 열 나?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염증 수치 또 뭐 있냐? CRP, ESR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심장 근육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안 나와. 그게 카디악 엔자임 중에 뭐가 있냐면 CKMB하고 트로포닌 I하고 T야. 그래서 얘를 신뢰도 있게 봐야 돼. 근데 CK하고 CKMB, 트로포닌 I하고 T 중에서도 그래프로 그리면 심근경색이 딱 발생을 하면은 트로포닌이 엄청 빨리 올라가. 여기가 시간이면은 이제 여기에 효소라고 한다면은 엄청 빨리 올라가. 트로포닌 자체가. 근데 얘는 급성기에도 빨리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우리 혈중 내에 쭉 남아 있어. 근데 CKMB 같은 경우는 얘도 급성기 올라가. 근데 트로포닌보다는 조금 느려. 느린데 어쨌든 올라가.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CKMB 가지고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구나 예측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확인해 볼 때는 이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은 잘 몰라. 그다음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 얘는 트로포닌보다 더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인자 중에서 빨리 보는데 이 마이오글로빈이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어떤 근육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횡문근 융해증에 의해서 뭐 나온 건지 아니면 다리 근육이 다쳐서 나온 건지 디디를 못하는 거야. 그래도 초기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카디악 엔자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음, 음, 우리가 카디악 엔자임 중에서도 좀 신뢰도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트로폰이 아니야, T야. 얘가 두 개가 심근에서만 나오면서 좀 빨리 검출이 되면서 늦게까지 있는 거. 특히나 I하고 T 같은 경우는 얘가 가장 중요한 검사야. 평상시에는 얘는 제로 베이스야.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EKG하고 카디악 엔자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서 심근경색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중요해.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을 대상자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아직 상하지는 않았는데 좀 모자라는 상태, 허열 단계. 초기 허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그 다음에 손상이 됐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손상되고 나서 근육이 썩고 있어. 괴사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처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허혈성이다. 허혈이라는 것 자체는 심장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허혈성 심질환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상 자체가 좁아져서 아픈 거잖아. 그래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 통증 자체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얘기해. 협심증 안에 이제 협심통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협심증 자체가 가슴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제 먹은 저녁이 체한 것 같아요. 어깨가 쪽쪽가 아픈 것 같아요. 등등등 이 통증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대상자가 가슴이 아파요라고 해서 무조건 카디오의 문제라고는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가슴이 아파요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EKG 한번 찍어보고 카디악 엔자임 한번 팔로우를 해보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대상자가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심장에 산소 요구량이 증가했더니 협심 통증이 생기면서 휴식을 취했을 때 괜찮아졌어.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동맥을 이렇게 해보면 이쪽에 이만큼 막힌 거야. 근데 혈액은 가잖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가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랬더니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많은 혈액량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해줬더니 괜찮아졌어. 또는 혈관 확장제인 NPG에 의해서 괜찮아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정되어 있다.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죽상경화반이 이게 대부분 이제 죽상경화반 안으로 이루어졌잖아. 이 죽상경화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야. 그놈의 담배. 자, 어쨌든 이제 동맥에 뭔가 찌꺼기가 잡혀서 이렇게 안정형 협심증이 생겼는데 똑같은 찌꺼기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동맥의 압력의 증가라든가 혈액 속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빵 터진 거야. 빵 터지면서 출혈이 생겼어. 출혈이 생기면 출혈을 막으려고 누가 와? 그 혈소판들이 오겠지. 혈소판들이 와가지고 얘를 막 막아. 그럼 더 막혔네? 그러면 얘는 심장 조직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에 휴식이나 엔티지를 써서도 이 통증이 가라앉느냐? 가라앉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막힐 수도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두 안정형이든 불안정형이든 이제 메커니즘을 봤더니 이 동맥이 직경에 문제가 있는 거지. 찌꺼기에 의해서. 그래서 찌꺼기가 얼마큼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대부분 뭘 해야 되냐면은 엔지오그라피. 엔지오를 해야 돼. 그 엔지오를 하려면은 어디로 엔지오를 하는 거야? 관상동맥으로 엔지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상동맥 조영제를 넣어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라이트 코로너리가 얼마큼 막혔는지, 레프트 코로너리가 얼마큼 막혔는지, LAD가 얼마큼 막혔는지, 서컴플렉스가 얼마나 막혔는지 이렇게 보는 거야. 봐가지고 뚫을 수 있으면은 풍선을 넣어서 뚫든지, 스텐트를 넣어서 뚫든지, 아니면은 혈전 용해제를 넣어서 뚫든지 뚫으려고 가서 안지오를 해가지고 봤더니 야, 너무 깨끗한 거야. 찌꺼기가 없어. 왜 자꾸 이 사람이 협심 통증을 발생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어떤 스트레스 물질에 의해서 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협착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도 혈액이 안 가게 되는 상황이 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메커니즘이 좀 틀린 거지. 얘는 동맥에 찌꺼기 때문에 혈액이 안 가는 거고 얘는 찌꺼기가 아닌 거잖아. 근데 어쨌든 증상은 협심증이야. 그래서 요건 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형태가 좀
변이 돼 있다. 그래서 어, 변이형 협심증 또는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형 협심증 이러한 분류로 해서 우리가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을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변이형 협심증도 언제든지 혈액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불안정형 협심증도 언제든지 혈액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좀 관상동맥 질환으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명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집에 갈 때 뭐를 많이 처방을 하냐면 에티지를 많이 처방을 해. 그렇잖아. 왜냐하면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 빨리 혈액을 안 가게 되면 결국에는 괴사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티지를 대부분 퇴원약으로 이제 주는데 엔티지 줄 때 대상자한테 교육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교육이 제일 중요하냐? 얘는요, 질산염제제이기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휘발이 잘 돼. 휘발이 잘 돼. 언제 휘발이 잘 되느냐? 태양광에. 그럼 차광해야 돼, 안 해야 돼? 첫 번째 차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개를 닫아야 돼? 네. 마개로 닫아야 돼. 휘발이 안 되게. 두 번째는 얘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마다 바꿔줘야 돼. 왜?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상자가 이 약제를 언제 가지고 왔는지 또는 이 엔티지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혀 끝에다가 엔티지를 댔을 때 짜릿한 느낌이 있으면 그건 효과가 있는 거고 짜릿한 느낌이 없어졌다. 그럼 빨리 약국에 병원에서 교환을 이제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엔티지는 어디로 복용을 해야 되냐면 피오 메디케이션이 아니에요. 얘는 서브링겔이야. 왜 서브링겔로 하냐? 피오 메디케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위장관으로 간 다음에 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 당장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혈관 넣어가지고 뭐 마약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못하니까 좀 빠르게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서브링겔이야. 그래서 혀 밑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얘가 흡수될 수 있게끔 서브링겔로 해야 되는데 꿀꺽 삼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고, 얘는 혈관이 갑자기 탁 확장되면서 너네도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서 딱 나왔을 때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거 왜 그런 거야? 따뜻한 물에서 동맥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혈압이 툭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엔티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엔티지를 먹었으면 기립성 저혈압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혈관이 딱 확장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지만,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통이 발생할 때에는 진통제를 처방해서라도 두통을 경감시켜 줄 수가 있고, 얘는 5분 간격으로 몇 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엔티지에 의해서 subside가 되면 그냥 그걸로 생활하면 돼요. 근데 엔티지를 먹어도 subside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빨리 이제 뚫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자한테 5분 동안 3회 연속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흉통이 경감이 안 되면서 응급실에 왔어. 그럼 응급실에 왔을 때 우리가 간호사가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 엔티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엔티지 드셨어요? 몇 회 드셨어요? 그런데도 subside가 안 돼. 그러면 빨리 IV로 엔티지를 줘야 되는 거지. 응? 엔티지 주고 대상자를 관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줘야 돼, 빨리. 그 낮춰줄 수 있는 첫 번째. 근데 이제 아까도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보면은 뭔가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터질 때 누가 간다고 했어? 헬스장들이 간다고 했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한테 어떤 치료가 기본적으로 오냐? 바로 모나 치료. 모나가 뭐 어디에 있다고 했어? 야, 너네 모나크 못 들어봤어? 너네 용평도 안 가고 20대인데 연애도 안 하고 미치겠다. 용평에 모나파크라고 있어요. 꼭 곤도라를 타러 가. 알았지? 연인들끼리, 연인이 없으면은 여자친구들끼리. 근데 거기 엄청 춥다. 그래서 완전 겨울옷 낑겨 입고 가야 돼. 굉장히 멋있거든? 그래서 이게 모나 치료. 그래서 모나는 처음에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줄 수 있는 몰핀을 주고, 그다음 옥시겐 주는 이유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기 위해서지. 그다음에 N은 엔티지, 혈관 확장제. A는 아스피린. 근데 아스피린, 플라빅스, 피도그렐 뭐 이런 약제들은 대표적인 무슨 약제야? 항응고제. 아니야. 항응고제 아니야. 얘는 얘 혈소판이 막 뭉겨서 막힌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얘는 뭐냐면은 혈소판제자. 알겠지? 장려식 안 되죠. 이제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항응고제를 또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응고제의 대표적인 약제는 이제 피오 메디케이션과 IV나 서브큐가 가능한 제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피오 메디케이션은 와파린, IV나 서브큐 같은 경우는 헤파린. 와파린의 반감기는 몇 시간? 얘는 간을 거치기 때문에 72시간. 헤파린의 반감기는 몇 시간? 90분.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혈전용해제. 얘 다 부작용이 뭐겠어? 그래. 출혈 위험성은 출혈 위험성. 출혈 위험성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특히나 와파린을 먹고 있는 대상자가 출혈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랩을 발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와파린 경우는 프로스롬빈 타임을 봐야 돼. PT를 봐야 되고 헤파린 같은 경우는 PTT를 파샬 타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PTT를 보고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타임이 INR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NR을 몇 배 정도 유지한다고? 2에서 한 3배 정도 유지를 해서 치료 정도를 봐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출혈 위험성이 있으면은 와파린 같은 경우 반대작용하는 애가 뭐야? 비타 K. 얘도 차광해줘야 돼요. 그 다음 헤파린의 반대작용하는 애가 뭐예요? 프로타민, 설피. 이런 약제들이 있을 수 있다. 자, 혈전용해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어? 얘는 혈전용해제 어떤 놈들이 만든다고 했어? 미국 놈들이 만든다고 했지? USA지.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T, P, A.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다. 근데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는 막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경색이 생긴 몇 시간 이내에 써야 돼. 얘는 시간적인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6시간 이내에 써야 된다. 기억나지? 이런 약제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그 책에서 보면은 665페이지에 원인과 위험 요인 흡연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나 조절 불가능한 요인은 어쩔 수는 없지만 조절 가능한 요인 콜레스테롤 200 이하로 그지? 특히나 LDL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 그게 뭐야? LDL. 얘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환관 내벽에 엄청 달달라붙어 흡수가 되게 좋아. 그래서 흡수를 해.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막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가스교환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동맥 딱딱해지는 거? 경화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LDL이
이렇게 흡수가, 그러니까 동맥, 혈관 내벽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LDL 같은 경우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는 하네요. 근데 얘를 낮출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분자 콜레스테롤, HDL. HDL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커. 근데 얘는 콜레스테롤이잖아. 그래서 혈관 내에 흡착이 안 돼. 흡착이 안 되는데 지나가. 지나가면서 나하고 비슷한 성질인 애들을 갖다가 자기 주변에다 붙여. 음. 붙인 다음에 배설해. 그럼 좋은 애야, 안 좋은 애야? 좋은 애야. 그래서 너네들한테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허혈성에서 이렇게 죽상경화가 많이 있는데 뭐에 의해서 터진다고 했어? 압력이 증가해서 터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혈관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야? 당뇨. 음. 근데 또 당뇨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나? 당뇨. 왜 당뇨라고 얘기해? 소변에서 당이 나오니까 당뇨지 뭐. 근데 소변에서 왜 당뇨가 나오냐고. 당이 나오냐고. 당은 혈액, 당. 당은 이제 포도당이지 얘들아. 포도당. 단백질. 얘네들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 얘네는 분자량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분자량이 커. 분자량이 크니까 모세혈관을 통과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네는 소변으로 나오면 안 돼. 근데 얘가 나오네? 왜 나와? 혈관이 이렇게 있지.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은 혈관 내에 있으면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돼? 세포로 들어가야 돼. 세포의 먹이. 세포의 먹이로 가야 되는데 세포의 먹이로 갈 때에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애가 바로 인슐린이야. 얘가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세포 입장에선 배고파. 근데 포도당은 엄청 많아. 혈관 내에. 그럼 세포는 배고프니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야, 예전에 내가 간에다가 저장했잖아. 나무 포도당. 그거 내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야. 그럼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 무슨 작용이 생기냐? 지방의 찌꺼기가 뭐냐면 케톤이야, 케톤. 얘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pH 밸런스가 깨져 안 깨져? 이 산이 엄청 많이 나오면 깨지지. 그래서 산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산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내겠어? 그래, 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근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염기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호흡으로 염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호흡성 염기가 뭐야? 알칼리지.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거 보상하려고. 그래서 대상자가 어떻게 숨을 쉬어? 왜 이렇게 쉬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 과호흡. 과호흡은 O2하고 CO2하고 교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O2하고 CO2하고 교환이 있는 거야. 과하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 과호흡하는데, 나 이렇게 쉬는데 산소가 엄청 많이 들어와.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뭐를 내뱉으냐면은 케톤산, 얘가 휘발이 되거든. 그래서 그 냄새를 막 뿜어내면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희한하게 호흡하잖아. 막 과호흡을 하는데 막 과일 향이 막 특이하잖아. 그거를 이제 누가 발견했냐? 음, 쿠스말이라는 의사가 발견했어. 거기다 지 이름 붙인 거야. 내가 이거 발견했으면 제2호흡 이렇게 해야 돼? 쿠스말 호흡이라고 붙인 거야. 그런데 이 혈관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뭐가 많니?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너네들 설탕, 탕후루 너네 먹어봤지? 탕후루. 탕후루 부작용이 뭐야? 설탕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렇지. 설탕이 그래서 왜 탕후루 주변 가게가 탕후루 꼬치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찐덕찐덕하거든. 이 혈관 자체가 찐덕찐덕해. 찐덕찐덕하니까 혈액이 지나갈 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못 지나갈까? 못 지나가. 거기다가 찌꺼기들이 들러붙어.
거기다가 세균이 한 마리라도 있어. 그럼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야, 여기가. 완전 천국인 거야. 그러면 세균이 막 번식하겠지. 그럼 세균이 번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얘를 잡으러 누가 와? 백혈구가 막 오는 거야, 얘 잡으러. 백혈구가 가려고 하는데 이미 막혔어.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혈액이 안 가. 못 가. 세균은 많아. 뭐야? 썩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당뇨발인 거야. 그래서 당뇨발은 어떻게 해야 돼? 혈액이 안 가. 백혈구가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잘라내야 돼. 괴사가 생겼어. 음.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첫 번째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혈관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장기가 뭐냐? 눈탱이. 눈탱이는 아니지. 눈혈관. 눈혈관. 그다음에 심장. 심장이 사구체. 맞지? 그다음에 말초, 신경들이 다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어. 그럼 이것들이 다 막히는 거야. 그럼 눈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심장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져. 그러니까 심장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망가졌네? 그럼 분자량이 큰 애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빠져나오고, 당 빠져나오고, 혈액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 안 배고파? 야, 중요한 포도당 빠져, 단백질 빠져, 혈액 빠져. 배고파, 안 배고파? 엄청 배고프지. 그리고 우리 몸이 당으로 절여져 있으니까 삼투압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배고파. 삼투압 올라가. 삼투압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 몸이 잼이니까 주변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탈수 오지. 그럼 대상자의 증상은 뭐가 오냐면은 다음 단계 나가요. 엄청 목말라. 근데 소변은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먹어. 이게 3대 증상. 3대 합병증, 공병신, 심장병신, 말초신경병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감각이 없어지니까 특히나 발에 상처가 생기면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면서 백혈구가 와서 처치를 못하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3대 증상, 3대 합병증. 아무튼 당뇨는 그래. 근데 얘도 이제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동맥이 막히는 거야. 그게 이제 관상동맥도 이제 막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흡연은 왜 또 문제일까? 이놈의 흡연. 흡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험 기간에 담배 피는 게 이해가 가. 엄청 졸리거든. 졸린데 내 앞에 BTS가 나타났어. 그럼 졸려, 안 졸려? 안 졸리지. 그러니까 담배가 그런 작용을 좀 하긴 하거든. 카테콜라민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가니까 텐션은 돼. 그, 그래서 흡연을 시험 볼 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 우리 아빠도 담배 엄청 피셔. 근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 나는 맨날 막 자는데 우리 아빠는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 근데 이 흡연 자체는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지. CO2가 많잖아. 우리 몸에 CO2가 많으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딱 들어오면은 안 좋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 좁아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식 환자들도 안 좋은 어떤 꽃가루가 들어오니까 얘를 막으려고 어떻게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야.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흡연도 CO2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안 받으려고 혈관들이 다 좁아져 버려요. 얘는 그래서 동맥이 좁아져. 동맥 협착을 일으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뭔지 알아? 추운데 밖에서 담배 피는 애들. 응? 추우면 동맥이 수축하지 않아. 수축해. 거기다 담배까지 피워. 걔는 이제 골로 가는 거야. 흡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활동 부족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 잘 안 가면은 뭐가 생기냐면 스로보시스가 잘 생기잖아. 이제 과체중 비만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 내가 안정형, 그다음에 불안정형,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관상동맥 질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로 뭘 본다고 했어? EKG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EKG의 정상 그림을 그리자면 나도 잘 못 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지워. 아이고 뭐야. T
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 여기가 R, 여기가 S, 여기가 T.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에 첫 번째 이제 허혈이 발생을 할 때에는 허혈 발생했을 때는 이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기는 안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좀 모자라는 상태. 그러니까 심실이 이완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 근데 심실이 이완을 해야지 또 수축도 하잖아. 그래서 이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 심장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허혈 상태가 되게 되면은 히파가 역전이 생겨.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허혈의 EKG 변화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됐어. 어디가 손상된 거야? 심장 근육이 손상된 거야.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은 요 R과 R은 이제 수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이완하는 파잖아. 그치? 그래서 요 ST 분절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ST가 처음에는 디프레션 됐다가 진짜 이제 손상이 됐다. 손상이 증거다 하는 것은 ST가 엘립션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괴사가 됐다. 괴사라는 건 뭐야? 혈액이 아예 진짜 안 간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 T파 S 다음에 이제 얘는 R은 약간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서 뭔가 수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Q파 자체가 심실이 완전히 수축하기 이전에 이완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Q파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상 Q파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진단 기준은 뭐야? 이상 Q파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 Q파 같은 경우는 이 Q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전압의 정도가 이 QRS 3분의 1 지점의 이 높이만큼 내려간 요거를 우리가 대부분 이상 Q파의 진단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 애들이. 음. 관상공회 질환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의 단계, EKG 변화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림 15-34에 보면은 시간 순서별로 쭉 나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은 심장 근육이 손상됐으면 무조건 ST가 올라가느냐? 또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T파가 역전됐다가 ST가 또 디프레션 됐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손상은 손상인데 너무 심각한 손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상이야. 그래서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안에 ST 엘리베이션 MI가 있고 넌 ST 엘리베이션 MI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넌 ST 엘리베이션 MI는 뭐 여러 개야. 뭐 ST 분절이 하강하다 할 수도 있고 ST 분절이 또는 평평해질 수도 있고 또는 ST 분절이 정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한 거를 넌 ST 엘리베이션 MI. 얘는 카디악 엔자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측부 순환을 해버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MI란 말이지. 그래서 MI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MI를 이렇게 EKG 상에서도 보지만 또 뭘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카디악 엔자임. 그지? 카디악 엔자임. 카디악 엔자임에서 우리가 신뢰도 있게 봐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트로포인, 아이나, T.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어쨌든 더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그 다음에 간호잖아. 더 손상이 되지 않게끔. 더 손상이 되지 않게끔 이제 여러 가지 간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줄 수 있는 우리 약물 치료 말고 간호적인 접근에서 한번 보자. 휴식 취해줘야 돼? 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휴식, 스트레스, 불안.
그다음에 심장에 산소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우려성 심부전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은 저염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대상자가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통증 관리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통증 관리를 해줄 때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 모나치료라고 했어. 기억나니? 몰핀, 익시젠,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심장이 어쨌든 기능을 잘 못해서 전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전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일회 박출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 일회 박출량을 빨리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을 때 강하게 뛰게 하든 또는 좀 덜 뛰게 해서 좀 쉬었다가 또 강하게 뛰게 하든 또는 심장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약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물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뭐 휴식 취해주고, 그 다음에, 불안 감소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저염식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응급실에 왔을 때 빨리 해줘야 되는 치료가 무슨 치료라고 했지? 문화 치료. 몰핀, 옥시젠,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약물요법에서 모나치료. 모나치료. 그래서 몰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얘는 마약성 진통제잖아. 얘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호흡근을 억제해. 알지 얘들아? 그래서 호흡근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몰핀을 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돼? 레스피레이션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12회 이하로도 얘기해. 10회 정도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몰핀을 끊어야 되는 상태고 호흡근이 억제되는 상황, 10회 이하의 레스피레이션이 보인다. 그러면은 얘 반대작용하는 약제가 뭐가 있어? 날록손. 날록손을 투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산소도 주고, 니트로글리세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병원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보다는 IV를 빨리 쓸 수 있겠지? IV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분 간격으로 쓸 수 있다고? 5분 몇 회? 3회. 그러면서 이제, 발달장애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엔티지를 주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야? 부작용이, 엔티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기립성 저혈압 또는 두통 이런 것들. 두통이 생기면은 통증 완화제, 진통제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 기립성 저혈압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든지 쉬게 하든지 그 목적은 뭐냐면은 뭐야 얘들아? 다 지워졌잖아.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어,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끝인 말이야. 그럼 관상동맥 질환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미 관상동맥 질환으로 갔어. 그러면 뭐 시술을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관상동맥 질환은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삶의 질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심장을 강하게 뛰어주게 하기도 하고 쉬어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장에서 전신에다가 혈액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최근의 최종 목표거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제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뇨제, 그지? 이뇨제.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이 약제가 또 어디에서도 나오는 고혈압 약제야. 이게 결국에는 고혈압 약제. 그 다음에 이뇨제, 혈관 확장제. 그 다음에 심장이 막 흥분하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베타교감 신경 억제제. 그 다음에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을 받는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칼슘 채널 블로커,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따지면은 이제 강심제, 강심제. 그 다음에 말초동맥 수축을 방해해서 심장을 조금 쉬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 ARB. 이런 약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약제들은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강심제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강심제가 뭐가 있냐면은 디국신. 디국신이 있단 말이지. 그다음 그 외에 교감신경 흥분제, 그지? 억제제 말고 이제 흥분제 중에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도파민, 글루타민 뭐 이런 약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뇨제 먼저 보면은 이뇨제 같은 경우에 종류를 외우셔야 되겠지? 이제 이뇨제를 외우려면 항상 세 가지로 나눠. 칼륨을 배설을 하는데 조금만 배설을 해. 그러니까 얘는 효과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부작용은 떨어져. 근데 포타슘 배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얘는 효과는 좋아? 효과는 좋아. 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심해. 그 다음에 포타슘을 보존하는 이뇨제. 포타슘 보존하는 이뇨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약제들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포타슘을 조금 배설하는 이뇨제는 티아자이드. 그게 이뇨제. 그래서 이제 약제는 뭐 하이드로티아자이드, 뭐 티아자이드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 책에 이 K 배설 티아자이드 이뇨제 약제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 좀 봐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티아자이드계 약물이구나 하고 눈여겨 보면 돼. 그 다음에 룹 이뇨제, 룹, 룹, 룹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제는 라식스. 라식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 제가 바로 정해드릴게요. 라식스의 다른 이름이 제 생각이 안 나. 뭐지? 라식스. 아이씨, 라식스 다른 이름은 프로세미드. 그래, 프로세미드. 그래, 프로세미드. 이런 약제들을 외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약제들은 국가고시에 언급된 약제들이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포타슘을 보존하는 이뇨제는 알닥, 스피로락토 이런 약제들이 있다. 그 이뇨제가 포타슘을 배설하니까 어떤 약제하고 같이 외워야 되냐면 이 강심제인 디곡신하고 같이 외워야 돼. 왜냐하면 디곡신은 기본적으로 심장을 강하게 뛰어주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는 포타슘이 있어야 돼. 포타슘이 없잖아? 없으면은 강심제로서 역할은 못하고 독작용만 남아. 그래서 포타슘이 떨어졌을 때 디곡신을 쓰면 안 돼. 그래서 포타슘 수치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디곡신을 써야 되거든. 근데 디곡신의 부작용이 뭐 독성작용이 오심, 구토, 뭐 안화 통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섬액이야, 섬액. 그러니까 디곡신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심천맥박 잘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혈중에 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잘 봐야 되고 반감기도 길어. 그래서 약제를 복용을 할 때는 정말 조심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약물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은 2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이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이뇨제하고 디옥신하고 같이 먹는다면 우리 무슨 수치를 잘 봐야 돼? 포타슘 수치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 했나? 디옥신? 도파민도피탕. 혈관확장제의 종류도 뭐 서브링겔란다. 어, 서브링겔 맞지? 서브링겔로 줄 수 있는 NTG 뿐만 아니라 IV 제제로 줄 수 있는 뭐 하이드랄라진이라든가 이런 약제들이 있어. 그런 약제들의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 컨버팅이 어디에서 나와? 폐에서 나오잖아. 얘를 그러니까 작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은 마른 기침이야.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 이런 약제의 부작용을 외워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ACE 이니비터의 약제는 뭘로 끝난다고? 릴릴릴로 끝나요. 그 다음에 ARB는 더 강력한 동맥을 수축하는 걸 방해하는 약제니까 ACE 이니비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지? 그래서 얘는 뭘로 끝난다고? 탄으로 끝난다. 얘기를 했고, 특히나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는 후부화를 감소시켜주는 약제이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 전부화를 감소시켜주는 약제이고, 혈관확장제 같은 경우는 전부화, 후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 더 후부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맥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 외에 베타교감 신경 억제제 같은 약제는 대표적인 약제는 뭘로 끝난다고 해서 롤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교감신경 억제제다 보니까 심장을 수축하는 걸 좀 덜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 압력이 결국에는 우렬이 되거든. 우렬. 이 우렬이 되면은 무슨 증상이 생기는 거야? 좌폐, 좌폐. 폐우렬이 또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COPD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베타조감 신경 억제제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네. 그다음에 80채널 블로커. 이것도 이제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심장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약제 뭐 리페디핀, 아미오디핀, 아달라트, 리페디핀 뭐 이런 약제들 있잖아. 그런 약제들은 좀 눈여겨서 봐서 얘가 칼슘 채널 블로커구나 라는 것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관상도역 질환이 이제 끝났어. 그 추가적으로 게 페이지 678페이지에 보면은 당연히 이게 동맥에 뭐가 있어? 축산경화반이 있잖아. 그럼 얘를 줄여주는 약제가 뭐가 있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하는 약제들. 그지? 그런 약제들. 그 다음에 혈전용해제, 항혈소판 제제 이런 약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재활. 재활도 국가고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심장 재활도 이제 잘 보라고 했어. 그래서 페이지 681페이지에 보시면 활동 지속성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심장 재활을 해야 되는데 심장 재활은 항상 우리가 기본이 뭐냐면 퇴원해서 심장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 즉시 해야 된다. 즉시. 그래서 1단계 심장 재활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입원하자마자 1단계. 2단계는 퇴원해서 OPD 팔로우 할 때, 3단계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심장 재활을 해서 대상자가 장기간 삶의 질을 높이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혔어. 여자가 완전 꽉 막혔어. 근데 꽉 막힌 정도가 도대체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은 이쪽이 완전 뭐 막혀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장이 완전 멈춰버리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얘 가상동맥을 이제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이 어클루전 된 데를 포기하고 새로운 혈관을 뚫어가지고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이걸 뭐라고 했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중에서도 뭐야? 바이패스 그라프트. 그리고 뭐 어디 나오냐? 그래. 관상동맥 우회술. 우회한다. 우회. 옆으로 돌아간다. 우회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좌측 주관상동맥 50% 이상 폐쇄기 됐을 때 또는 뭐 두 개가 심하게 폐쇄됐을 때 이런 상태라고 하네.
자, 집에 가서는 685페이지. 집에 가서는 심장 재활, 그 다음에 앞으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혈액순환을 도모하게끔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주는 이 퇴원 교육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책에 막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만 나오는데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 응?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봐봐. 그 그림 봐봐. 거기 초기, 급성기, 후기 딱 나왔을 때 T파 역전, ST 분절 상승, 그 다음에 비이상적인 Q파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하나로 축약돼서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687페이지에 보면은 심장 약물에 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NTG 교육이야. 그럼 NTG를 왜 교육해야 돼? 흉통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략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관상동 질환에 리뷰했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외워야지. 알겠지? 오케이.